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내 인생의 첫 주식 공부, 배경 지음 메이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의 말, 주식 투자의 기본기, 이 책 한 권이면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포 역시 확산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코로나19는 고통스러운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 경제를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을 폭락시켰습니다. 주식시장의 내적 요인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한 급락에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량기업의 주식을 외국 투자자가 잠식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내심 불만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어떠했건 개인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에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좋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자본시장 발달에 기여하는 것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수많은 초보 투자자가 생겼는데 주식 투자라는 것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주식을 잘 알고 투자해야 좋은 결과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개인 투자자의 유입을 반기기에는 조심스러움이 앞섭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투자 관련 강좌를 진행하곤 했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조용히 오셔서 주식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당황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주식은 어디에 있을까? 주식은 무엇일까? 누구나 아는 듯 하지만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기초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즐겁게 이어갈 수 있는 기본을 다지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데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업의 주인으로 투자해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누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주가의 상승과 배당의 증가는 회사의 성장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주인의 위치에서 해당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명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주식을 발굴하고 투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과 투자의 논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한 감으로 혹은 불명확한 대박 정보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이야기의 정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늘 곁에 두고 보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잘 가다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식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 그리고 주식 종목 발굴과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쉽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름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초보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조급하지 않게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즐기길 바랍니다. 언젠가 이 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느덧 전문가 문턱에 다가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저자 배경 5부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타이밍 잡기 1. 기술적 분석 개요 기술적 분석들은 주가와 거래량의 움직임을 도표화하고 과거의 패턴이나 추세를 발견해 주가 변동을 예측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그림도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일반적으로 견해가 일치하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의 틀은
꼭 알아야 합니다. 차트를 자주 접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부터 따져보는 것이 최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기본적 분석 대 기술적 분석. 주가를 분석하는 기법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이 양측은 각각 분석 기법의 우월성에 따라 오랜 기간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경제 상황, 산업과 기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본질 가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은 내재 가치를 시장 가치와 비교해 저평가된 것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는 전략을 펴니다. 그런데 앞서 기본적 분석에서 이야기했듯이 내재 가치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하루에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본질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본질 가치보다는 매수와 매도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주가와 거래량의 움직임을 도표화하고 과거의 패턴이나 추세를 발견해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쪽의 입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봅시다. 기본적 분석의 입장. 패턴이 반복된다면 누가 돈을 못 벌겠는가? 본질적 가치가 변해야 주가는 변하는 것이다. 기업의 본질 가치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적 분석의 입장. 기업의 본질 가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주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기업의 주가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양측의 논쟁을 애플과 스티브 잡스 부재 사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애플 주식의 매도로, 어떤 사람은 매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잡스는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작 기대하지 않았던 픽사의 토이스토리가 대박이 나면서 잡스는 애플에서 다시 입지를 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혁신에 대한 잡스의 무서울 정도의 집착이 애플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사례로 돌아가 잡스가 2011년 병가를 내자 애플의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기본적 분석론자와 기술적 분석론자는 당시 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1. 기술적 분석의 유효성. 기본적 분석의 논리는 잡스의 건강 악화라는 사건이 애플의 미래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주관적인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에 따른 시장의 당시 결론은 6% 하락이었는데, 즉 잡스의 건강 악화가 애플 주식의 본질 가치를 6% 훼손한 셈입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타당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해 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분석 능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치만을 믿고 단순히 장기 투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절옹성 같던 수많은 은행들, 세계를 무대로 뛰던 재벌 그룹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기업이 많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영속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현실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과 같은 데이터를 도표화해 추세와 패턴을 찾아 매매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변동한 근본 요인을 무시한 차트만의 분석은 기본적 분석론자 입장에서는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일정한 추세의 힘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을 기본적 분석은 계량화하지 못하는 단점을 기술적 분석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수많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효용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들여다보면 기울기라는 것을 통해 시장 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가는 매매 세력 간의 전쟁의 결과물인데 그 힘의 균형점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힘이 가는 방향으로 순응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좋은 성과를 볼 확률도 높아집니다. 2. 기본적 분석 더하기 기술적 분석. 해묵은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지만 투자 현장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분석을 통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 우량주를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현대 투자론에서는 매매 시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산 배분에 보다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주식 시세표를 보게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시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재무제표를 통한 이해보다는 차트를 통한 이해가 직관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근본적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식 매매는 심리적인 요인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정한 추세를 그리며 움직이게 됩니다. 이 추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유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기본적 분석을, 매매 타이밍 선정에는 기술적 분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7부. 투자 스타일에 맞게 즐겁게 투자하기. 1. 가치 투자. 가치 투자자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본질 가치에 맞는 제 가격을 찾아간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회사는 결국 주가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본질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본질 가치를 찾아내더라도 기다림의 과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내가 미리 찜한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투자의 맛이 납니다. 저평가를 찾아라. 가치 투자란 기업이 가진 기본 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가치주 투자의 강점은 저평가된 상황이므로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방법은 많습니다. 흔히 초보자는 PER과 PBR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 저평가된 요인이 내외부적인 요소로 해당 상황의 해소가 잘 진행이 안 되거나 해소 예측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역 분쟁, 전쟁의 위험 고조, 전염병 등입니다. 둘째, 부실한 수익성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부실한 수익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투자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경력이 적은 투자자는 첫 번째 요인에서 투자 종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데 밸류 트랩 중에서도 회사의 외부적인 이유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투자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흘러 상황이 호전되면 주가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확률이 높으니 초보 투자자가 하기에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적절한 종목.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의 적절한 종목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업과 IT 기업보다는 전통적인 산업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업은 성장이 좋아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저평가라기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에 베팅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가치주 투자자를 기다림에 지치게 하기 쉬우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가치주 투자의 사례로 CJ제일제당과 같은 종목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회사이자 주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도가 안 날 확률이 가장 높은 회사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1년에 두세 번 매매하기 좋습니다. 이런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회사가 아니니 주봉에 볼린저 밴드를 걸어놓고 윗단에서 매도하고 아랫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면 매매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롤링을 합니다. 혹시나 급락하더라도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봅니다. 좋은 회사는 결국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식료품 회사로 대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상을 미원이라는 조미료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식품 사업에서 식품 소재 및 유통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종합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식품 관련 업종은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가는 업종인데 그 중에서도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평가를 논할 때 초보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PER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PER이 10배 미만이면 고평가받는 주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PER이 10배에서 4배 사이의 밴드에 머물러 있으니 저평가 영역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낮아졌다고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재무제표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대상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PBR도 1 미만으로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점은 대상의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오래전부터 해외 사업을 꾸준히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해외는 크게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럽, 중국, 미국 지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유럽은 바이오와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류 바람을 타고 베트남, 중국, 미국 지역에서 식품 사업을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6년 주요국 해외 매출 비중은 10%였으나 2019년 15.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려면 해외 매출과 이익이 높아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요소가 충분합니다. 매수 후 PER이 10배 언저리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정원 안주야로 야식을 즐기며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성장 투자.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은 곧 위험성입니다. 가치 투자에 비해 좀 더 공격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현재는 IT와 바이오가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 삼성전자가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에 대한 해석이 지금도 분분합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저평가된 가치주로도 성장성이 좋은 성장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성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산업이 항상 성장 산업일 수 없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은 성장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그 패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성장성을 가져가려면 도전성이 필요한데 일본은 그런 도전성에서 한국에 많이 밀리고 있는 듯합니다. 장인정신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매뉴얼 위주 환경은 창조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의 도전적 환경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LED TV를 최초로 개발한 소니를 제치고 한국의 삼성과 LG가 TV 시장을 석권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성장 산업의 진화. 1960년대 한국의 성장 산업은 면방직이나 가발 산업, 제면 산업 등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그 유명한 건설, 은행, 무역의 트로이카주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은행이 지금과 달리 성장 산업이었을 때 대출을 지고 있는 은행원들의 파워가 막강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정보 기술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 관련 산업재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 관련 소비재 산업이 왕성했습니다. 2010년대는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이 날아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로 대표되는 플랫폼 산업이 대장입니다. 이 같은 성장 산업을 잘 분석해서 탑승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부는 축적될 것입니다. 다만 부지런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일반적으로 성장 산업은 IT, 제약, 바이오 등이 있지만 약간 관점을 넓혀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 업종은 관심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4.6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2.9조 원에서 연평균 1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구조적 시장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종처럼 성장하는 섹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일본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일본에서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어진 기간 중 1997년에서 2007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17.9%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기간 일본 경제는 경제성장 둔화 침체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성장세였습니다.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가속도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가파른 고령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고령화 시기에 국내 경제 성장의 둔화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반면에 틈새 시장으로 고령화에 따르는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건강보조식품 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는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보다는 범용적인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발간된 오픈 서베이의 소비자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유 1위에서 3위가 건강 유지 목적, 면역력 향상, 피로 회복이었습니다. 특정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수 제약업과는 명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제약산업도 당연히 고령화에 성장하는 산업이 되겠지만 약의 성과 여부에 따라 부침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위험성과 기대 수익도 높습니다.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진 투자자라면 제약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고
무난한 성장에 투자한다면 건강기능식품업도 괜찮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투자는 개별 회사 중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회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아직 PER 비율이 제약회사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뉴트리, 노바렉스, 종근당 바이오, 콜마 B&H, 종근당 홀딩스, HL 사이언스, 팜스빌 등이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인 바이오 분야. 성장성의 대표 주자는 바이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아스타는 병을 진단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의 질병 진단 방식은 DB 기반 진단 방식으로 질환 및 대조군 시료로부터 확보한 바이오 데이터를 새로운 통계적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질환과 대조군을 구분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시료의 데이터를 패턴과 매칭시켜 어느 질환군에 속하는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기존 미생물 동정 방법의 경우 시료당 짧게는 8시간에서 48시간, 분자유 전학 방법으로 2일에서 4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을 수초에서 수분 이내로 단축시킴은 물론 비용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주 바이러스 진단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스타는 일단 기술력은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의 재무 상황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손익계산서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장성의 꿈을 먹고 자라는 첨단 바이오 장비 기업이기에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성장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 재무 상태로만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스타의 주가 추이를 살펴봅시다. 주가 추이를 보면 꿈에 부풀어 주가가 급히 상승했으나 실제 기대했던 매출과 실적이 나오지 않아 조금씩 밀리던 주가가 장기간 하락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기업에 투자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잠깐의 성장 기대의 과실은 달콤하나 실패의 상처는 큽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업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히 성장성에만 기대어 투자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술만으로 매출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기술로 장비를 만들어도 국내에서 쓸 장비를 굳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아와야 구매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고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다시 해당 기업을 살펴봅시다. 해당 기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투자자의 꿈은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의 선순환입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이 성장해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누리며 나라의 경제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저평가라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높은 성장성이라는 성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넓게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3. 배당 투자. 주식 투자 수익이 매매 차익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매매 차익이 크지만 주식 투자자의 중요한 권리인 배당도 있습니다. 미국은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찾으면 정기 예금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배당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금의 대차에 대한 대가를 이자라 하고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하되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주식 배당이라 따로 부르고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을 배당이라 합니다. 미국은 배당이 활성화되어 있어 분기별로 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면 현금 배당보다는 회사의 현금을 유보해 더욱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기업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도 점점 배당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역시 배당에 좀 더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당을 꾸준히 하는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양호하며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배당이 많은 업종은 성장성은 제한되어 있으나 산업 내 경쟁 구조가 과점인 상황이 다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금융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대단한 수익률은 어렵더라도 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배당 투자 종목인 KTNG. KTNG는 독과점 기업이면서 이익의 절반 정도를 배당하는 전형적인 배당주입니다. 즉, 큰 주가의 상승을 바라는 종목이 아닙니다. KTNG의 5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다른 주식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진폭이 적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KTNG 배당 성향을 보면 이익의 절반 정도를 꾸준히 배당하고 있고 시가 배당률이라는 것은 주가 대비 배당률이니 4%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의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유사한 종목으로 SKT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SKT는 매년 10,000원 정도를 꾸준히 배당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연체해도 스마트폰 요금은 연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점 구조의 업종에 현금 흐름이 좋은 전형적인 배당주 모습입니다. 은행업도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니나 기본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손해보험 기업들의 상당수가 배당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장기 주가 추이도 앞서 살펴본 KTNG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주 중에 인기가 많은 리츠. 배당주 중에 인기가 많은 것이 리츠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펀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고객이 투자한 자금으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해 임대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식입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므로 배당주의 성격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 이 리츠가 공모로 만들어질 때 상장을 하도록 자본시장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리츠 중에 가장 오래되고 히트를 친 상품이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던 이름도 생소한 이 종목은 사실 배당주로서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으로 아름다운 자본 차익까지 기록한 상품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과거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가도 오르고 2020년에도 배당 수익률 6%를 유지하는 종목입니다. 세상은 넓고 투자할 상품 많습니다. 정기 예금이 정말 안전한 상품일까요? 예금의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으나 실질 물가가 오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기 예금이 안전한 상품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리츠 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정기 예금이 결코 배당주보다 안전하지만은 않은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 주가의 순환과 테마. 주가의 움직임에는 잠재된 순환 원칙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주식 투자에서는 소중합니다. 봄이면 미세먼지가 늘 말썽입니다.
조류독감, 구제역, 돼지열병 등도 늘 그때가 되면 극성을 부립니다. 주가의 변동 원리에 순응하면서 매매해야 변동이라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주가의 순환 원칙들. 주가가 아무렇게나 요동치는 것 같아도 지켜보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순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봅시다. 1.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자가 갑자기 몰락하기도 하듯이 잘 나가던 회사도 힘든 순간이 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낙폭도 클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많이 떨어진 주식은 시장 상황이 반전했을 때 많이 오를 확률도 높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서 급락을 맞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측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고 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무너져 내리는 때가 옵니다. IMF 외환위기가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코로나19 사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전문가는 손절매로 대응하지만 주식 초보자가 손절매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절을 놓친 경우 추가 매수를 통해 매수 단가를 낮추게 되는데 무계획적인 물타기는 장기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급락이 지속되다가 완화되면서 횡보를 하다가 반등의 포인트를 잡을 때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수 단가를 낮추면 반등이 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매도할 수 있고 반등이 제대로 오는 경우에는 이익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는 기업이 업종 내에서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의 우량주일 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가 낮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만기가 있는 자금과 같이 시간의 구애를 받게 되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에 따라 추가 매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의 상황으로는 급등한 주식은 급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급등하는 주식일수록 어느 순간 갑자기 하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급등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락의 위험을 안고 투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급등 전에 매수하지 못했다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버블의 시기가 있고 반대로 공포에 질린 시기도 옵니다. 기본적으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투자는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일 때 투자하고 대세적인 하락기에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힘든 환경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므로 상승 파동에 합류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는 투자한 주식이 상승했다고 너무 자만할 것이 아니고 하락했다고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으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데도 투자자는 위험에 매우 너그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하락을 염두에 두고 상승을 즐겨야 합니다. 3. 주가는 방향을 바꿀 때까지 흐름을 지속합니다. 주가가 방향을 바꿀 때까지 흐름을 지속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주식에서는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는 수급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늘고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합니다. 다만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는 법. 그러므로 주포가 변심하는 주가의 변곡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변곡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4. 주가는 마지막에 가속도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와 선수의 매매 패턴은 반대를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바닥에서
일반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투매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이 물량을 전문가가 받아가면서 오르게 되고 주가가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시점에서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초보 투자자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합류할 때 불꽃이 정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한 종목의 상승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때는 항상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승이 가속화될 때 발생한 장대 양봉을 상쇄할 장대 음봉이 생긴다면 스스로 주식시장의 큰손이 아니라면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은 그 주식에 투자한 모든 사람이 나가 떨어질 만큼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물량 소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매도 물량이 충분히 소화될 때까지 주가는 급락 후 횡보하는 경우가 많고 초보 투자자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들의 그 종목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5. 주도주는 순환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주도주가 나타나고 이러한 주도주가 어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또 다른 주도주를 찾아 움직입니다. 주도주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추종 매매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테마의 한 종류로 해마다 만나게 되는 계절별 테마 수단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테마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매년 반복되므로 한 번만 잘 숙지해 두면 됩니다. 계절별 테마 순환. 봄, 황사와 관련된 공기청정기, 마스크, 안과 관련 질환 제약사 테마주.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관련된 장난감, 홈쇼핑 테마주. 봄 여행과 관련된 여행 테마주. 여름, 무더위와 관련된 빙가류 치맥 테마주. 여름 방학과 관련된 휴가 테마주. 가을, 태풍과 관련된 병충해 전염병 테마주. 추석과 관련된 홈쇼핑 테마주. 겨울, 방학과 관련된 게임, 엔터테인먼트 테마주, 여행, 영화와 같은 테마주 등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위의 계절 테마 외에 정치 테마도 주식시장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 테마를 흔히 정치인 인맥주라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매매를 주도할 만한 주포가 아니라면 정치인 인맥주는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써니전자는 안철수 대표가 창업한 회사 출신이 해당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테마에 포함되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정치 재계와 해당 기업의 실적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수급으로만 주가는 설명되는 것입니다. 2020년 초 정치 참여 선언 후 주가가 갭상승했다가 급락하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는 이런 주식은 아예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 계좌 건강에 좋습니다. 세상을 사는 이치가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게 되듯 주식도 순환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즐기듯 투자하면 마음도 편하며 수익률도 우월해집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